안녕하세요. 전 중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30대입니다. 모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모두 후배이고 선생님 중에서도 선배님이 많으셔서 감회가 남다른 편입니다. 거기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다녔으니까 모교가 있는 동네는 저에겐 고향이나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전 비교적 평범한 가정의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흔히들 평범한 게 가장 어렵다고 말들 하죠. 아버지는 건축회사에서 설계를 담당하셨는데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셨고요. 엄마는 대학을 졸업하시고 대학원을 다니시다 중매로 결혼을 하셨으니까 줄곧 평범한 주부로 사신 셈입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아주 살림꾼은 아니었어요.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심지어 식기세척기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도 엄마는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셨으니까 집안일은 거의 기계가 다 한 셈이었죠. 주부치고 김치를 못 담그는 사람은 아마도 우리 엄마가 아닐까 싶어요. 전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다는 친구들의 그 말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는 자기만의 세계관이 뚜렷한 사람 같기도 합니다. 보통 엄마라고 하면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을 하는 존재잖아요. 자식을 구하기 위해 지옥불로 뛰어들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라고 믿고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엄마들도 여러 성향과 성격이 있으니까 여러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제 친구 지혜 어머니는 지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일이 챙기고 점검하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계획에서 어긋나면 굉장히 예민해지시는 분이셨어요. 지혜는 그런 어머니의 성격 때문에 사춘기 때 엄청 많이 싸웠고요. 친구 은주 어머니는 세상 그지없이 순박하고 다정다감의 대명사였죠. 자식 말이라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마치 시골 할머니 느낌이셨어요. 은주는 그런 엄마가 너무 긴장감이 없다고 투덜댔지만 전 지혜도 은주도 늘 부러웠습니다. 우리 엄마는 언뜻 단정하고 깔끔하고 세련돼 보였는데 좀 더 유심히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상당히 개인적인 사람이셨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 엄마의 신앙생활 때문이기도 합니다. 엄마는 모태신앙이셨는데 교회에 나가시고 교인들과 교류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굉장히 열심이셨죠. 권사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저에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소풍을 갔다 오다가 벌에 쏘인 적이 있었어요. 이마가 퉁퉁 부어서 선생님이 급히 얻고 응급실에 갔죠. 제가 하도 우니까 엄마에게 연락을 했는데 성경 공부 중이라고 하더랍니다. 보통의 엄마라면 별거 아닌 일에도 놀라서 헐레벌떡 뛰어와야 정상인데 사뭇 다른 엄마의 반응에 선생님도 당황하셨어요. 그때 느꼈죠. 우리 엄마는 친구 엄마와는 많이 다른 사람이구나.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이고 좋게 말하면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이구나. 물론 좋은 점도 있긴 있었습니다. 저에겐 너무 관심이 없다 보니 다른 엄마들처럼 사소한 잔소리를 하거나 공부하라는 말은 일절 하지 않았죠. 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엄마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중에서 공부가 1순위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사실 자식하고 엄마가 공부 얘기 말고 달리 부딪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대화도 별로 없었고, 대화가 없다 보니 다툼이나 갈등도 없는 편이었어요. 친구들은 사춘기 때 매일 엄마와 싸우는 게 일이라고 하는데, 전 아무리 성적이 떨어져도 엄마의 잔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성적표 봤어? 어? 성적 떨어진 거 안 궁금해? 이유 있겠지. 근데 공부가 세상을 사는 기준은 아니야. 다른 엄마들은 성적 떨어졌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다는데 엄만 내가 걱정도 안 돼? 엄마가 늘 말했잖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고. 그게 다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엄마와 저의 대화가 이렇다고 친구들에게 들려주니까 다들 부러워했죠. 친구들은 성적이 떨어지면 엄마에게 들킬까 전전긍긍한다는데, 저는 오히려 엄마가 성적표를 보고 혼내고 잔소리하기를 은근히 기대했을 정도였습니다. 가끔은 제가 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애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주셨거든요. 교복 치마를 미니스커트로 수선해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학생이 단정치 못하다고 야단을 치는데, 우리 엄마는 원하는 대로 수선집에 맡겨주셨죠. 제가 직접 가서 수선을 할 수도 있는데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궁금해서 일부러 그렇게 요구한 건데도 엄마는 정말 군소리 없이 알았다고 해서 제가 다 무안할 지경이었습니다. 친구 지혜는 우리 엄마 딸로 딱 한 달만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데, 진짜 살아보면 무척 외로울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과 봉사활동을 하고 교회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생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교인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했는데, 엄마는 유쾌하게 웃고 떠들고 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잔뜩 내오면서 먹고 하라면서 과일을 손수 깎아놓는 게 아닙니까?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면서 손을 걷어붙이면서 부엌에 들락거리는데 참 생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신앙의 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하느님에겐 저토록 다정한 분이 왜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는 그토록 냉정하고 무관심할까 싶어서 너무 서운했어요. 마치 하느님에게 엄마를 뺏긴 기분이랄까요. 그럼 제 경쟁 상대는 신이라는 말인데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에게 무관심한 엄마가 유일하게 먼저 강조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함께 교회에 나가자는 거였죠. 괜히 엄마에게 어깃장을 부린다고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몇 번 같이 가자고 했다면 아마 전 지금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딱 한 번 묻고 쿨하게 더 이상 권하지 않았던 우리 엄마. 어떠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들에게 엄마의 사랑만큼 쑥쑥 자라는 영양분은 없다고 합니다. 엄마의 말, 눈빛, 호흡과 숨결은 아이라는 나무를 자라게 만드는 햇빛이고 바람이고 빗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외롭고 서운하지 않게 자라야 안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었던 교양 과목 중에 있던 말입니다. 외롭게 자란 아이들은 삐뚤어질 확률도 크다는 말 같았죠. 그렇다고 제가 삐뚤어진 건 아니고요. 저에겐 엄마를 대신하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4인방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나란히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같은 동네에서 줄곧 그렇게 얼굴 맞대고 살다 보면 피를 나눈 자매보다 더 자매 같은 느낌이 들었죠. 우린 서로 집안 형편도 비슷하게 평범하고 성격이나 학교 성적도 비슷해서 절친이 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수준이나 생각하는 수준이 비슷해서 어울리게 된 것도 있습니다. 난 출생의 비밀이 있지 싶어. 언젠가 제가 친구들에게 엄마에 대한 제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라고 다 자식을 위하는 건 아니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지. 친구 지혜는 우리 중에 엄마에게 가장 시달리면서도 항상 엄마를 이해하는 말을 잘했습니다. 맞아. 엄마들도 성격이 다르고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을 거잖아. 무조건 희생적인 엄마는 옛날 말이야. 우리 엄마는 내가 아파서 밤새 끙끙 앓는데도 드라마에 빠져서 들여다보지도 않더라. 한 번은 나야 현빈이야 했더니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현빈이라고 하더라. 나도 아마 출생의 비밀이 있지 싶어. 친구 미니의 말에 우린 모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엄마에게도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은 했어요. 영서 니네 엄마는 우리 엄마들 중에서 제일 세련되고 지적이잖아. 단정한 단발머리에 항상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봉사활동 다니시고 안 봐도 그림이다, 그림. 우리 엄마는 맨날 무릎 툭 튀어나온 몸빼바지 같은 거 입고 머리는 뽀글이 파마만 하고 다니는데 난 진짜 길거리에서 우리 엄마 보면 가끔 쪽팔릴 때도 있어. 친구 은주의 어머니는 시골 할머니처럼 정말 순박하신 분이시죠. 그런 은주마저 우리 엄마를 그림 같다고 하니까 또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엄마에 대한 제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좀 치유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엄마가 있다면 좋겠지만 친구라도 있으니까 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친구가 셋이나 되니 마치 든든한 무기를 얻은 거와 같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 넷이 모이면 세상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우리의 우정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는 건 바로 학교 앞 분식집이었습니다. 우리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엄마손 떡볶이집은 넷이 먹다 넷이 다 죽어도 모를 정도로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분식집이었죠. 일대 중고등학생에게 소문난 맛집이었고 우리 4인방은 그 분식집의 최고 VIP 고객이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짜릿하고 자꾸만 당기는 그런 맛에 우린 열광했고요. 우리 4인방은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늘 떡볶이집에 모여서 수다를 떨고 공부도 하고 울고 웃으면서 질풍노도의 시계를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분식집은 아줌마 혼자서 하셨는데 푸근하게 생긴 인상도 그랬지만
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아이들에게 언제나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시는 분이셨죠. 특히 아줌마는 우리 4인방과는 절친 이상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서 분식집 인테리어도 새로 했고 우리가 원하는 메뉴를 새로 개발해서 대박을 치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대박친 기념으로 우리 4인방에게 용돈을 찔러주시기도 했죠. 일종의 아이디어 값이었어요. 나중에는 용돈을 탈 생각에 서로 아이디어 싸움을 할 정도였습니다. 고2 때는 학교 축제 때 떡볶이 장사를 해보기로 의견을 모았죠. 우린 아줌마에게 레시피를 전수받으며 열심히 떡볶이를 만들어서 완판을 치기도 했습니다. 은주는 나중에 대학에 떨어지면 아줌마랑 떡볶이 장사나 해야겠다고 했죠. 엄마 손 떡볶이 2호점, 3호점, 4호점은 무조건 우리 몫이라고 큰 소리를 펑펑 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줌마는 우리 4인방의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떡볶이 파티도 열어주셨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4인방이 아니라 아줌마까지 5인방이 될 정도로 함께했습니다. 전 가끔 아줌마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는데 아줌마는 말없이 들어주면서 항상 제 등을 쓸어주셨어요. 그럼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랬답니다. 아줌마, 전 왜 꿈이 없을까요? 꿈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겠지. 아줌마도 꿈이 있었어요? 아니, 난 아직도 꿈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럼 영원히 발견 못할 수도 있겠네요. 대신 다른 걸 발견했지. 그게 뭔데요? 이 나이에도 4인방이랑 친구 먹으면서 사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건 줄 아니? 그래서 좋으세요? 아니, 아주 만족스럽고 행복해. 전 그때 알았어요. 행복이라는 건 커다란 성공이나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자신만의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꿈을 찾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행복해지는 일을 찾게 된 것도 아줌마 때문일 겁니다. 제가 사회 선생님이 된 것도 그런 맥락이었어요. 전 유독 과목 중에서 사회 과목을 좋아했거든요. 사회는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기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디딤돌을 놓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기도 하고요. 전체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요구되는 과목이죠. 마치 긴 인생을 차분하게 살아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 아이들에게 사회 속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등대 같은 존재니까요. 등대 같은 존재. 아줌마는 저에게 등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사람 같기도 했죠. 가끔 이런 분식집에 안 어울리는 사람 같다고 생각했고요. 전 아줌마를 알고 난 뒤 엄마에게 미처 받지 못했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절 보면서 참 묘하게 행복하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랬습니다. 제 성장기의 8알은 아마도 엄마 손 떡볶이집 아줌마라고 자신있게 말하기도 했죠. 특히 아줌마와 제가 더 각별함을 느낀 것은
우리 둘의 분위기가 묘하게 닮았기 때문일 거예요. 친구들은 언뜻 이목구비가 참 비슷하다고 말했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녀지간이라고 해도 믿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그런 것도 제가 아줌마를 남다르게 생각한 이유일 겁니다. 고3 어느 날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여름방학 내내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공부에 매달렸는데 막상 개학하고 첫 모의고사에서 몸 상태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성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당장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상담을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가뜩이나 깔끔하고 남 이목에 오르내리는 거 딱 질색인 엄마의 성격상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그리고 엄마는 성적에 연연해하는 분이 아니니까 선생님의 상담 요청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었고요. 자식 성적에 울고 웃는 보통의 엄마였다면 저도 편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괜히 말했다가 무안을 당할 것 같아서 쉽게 입을 뗄 수 없었죠. 그때 딱 떠오른 사람이 바로 분식집 아줌마였어요. 다행히 담임 선생님이 우리 엄마 얼굴을 모르시고 다행히 아줌마와 제 분위기가 매우 비슷하니 엄마 대신 아줌마에게 부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단칼에 거절하시더군요. 영서야, 내가 웬만하면 네 말이니까 생각해보겠는데 이건 아니지. 아줌마, 이번 한 번만요. 네? 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안 간다고 할 게 뻔해요. 성적 좀 떨어졌다고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저 좀 살려주세요. 진짜 딱 이번만요.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할게요. 네? 네? 그러다 나중에 엄마나 선생님이 아시면 어쩌려고 그래. 그런 일 없어요. 우리 엄마는 알아도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저랑 아줌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몰라요. 선생님이 우리 분식집에라도 오시면 다 알아볼 텐데. 우리 선생님 떡볶이 안 좋아하세요. 걱정 마세요. 네? 제가 애원하고 부탁하고 눈물 연기까지 하면서 아줌마를 겨우 설득했습니다. 아줌마는 정말 마지못해 저에게 반강제로 이끌려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가셨죠. 늘 떡볶이만 파느라 아치마만 두르고 있던 아줌마가 곱상하게 화장을 하고 단정하게 투피스를 입은 모습을 보니까 어찌나 웃음이 나오는지. 부지불식간에 저런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미친 엄마가 아시면 얼마나 서운하실까 혼자 다그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떡볶이 아줌마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담임 선생님도 저와 아줌마 모습이 비슷하니까 눈치를 못 채셨어요. 참 자상하고 좋으신 분이라고 하시더군요. 엄마 닮아서 제가 늘 받고 맞고 그랬구나 하시는데 양심에 조금 찔리긴 했지만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나온 아줌마의 표정이 이상하게 어두웠어요. 절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약속이 있다면서 먼저 가시는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 떡볶이 가게를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 사정으로 문을 닫는다는 글만 붙어 있었어요. 우리 4인방은 아줌마가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으셨어요. 혼자 사신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어디 사시는지 모르니까 서로 발만 동동 굴렀죠.
매일매일 떡볶이 가게에 들렀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만난 부동산 아저씨 말로는 떡볶이 가게를 급히 내놓다고 하는 거예요.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하더군요. 뭔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해도 아줌마가 우리에게 아무 말도 없이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게 서운했고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전 혹시 아줌마에게 엄마 연기를 부탁한 게 부담이 되고 화가 나서 그러신가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아줌마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고요. 아줌마, 무슨 일 있으세요? 저 너무 걱정돼요. 혹시 제가 엄마 대신 학교에 가달라고 해서 화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죄송해요. 아줌마 화 푸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가게까지 닫는 건 너무해요. 아줌마, 제발 연락이라도 좀 주세요. 전 매일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줌마에게선 그 어떤 연락도 답장도 없었습니다. 얼마 뒤 떡볶이 가게가 팔리고 다른 가게가 들어섰어요. 엄마 손 떡볶이 간판이 내려지고 한편에 치워지는데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을 잃는다는 건 그 시절 우리에겐 다 잃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저에게 아줌마를 잃는다는 건 인생을 먼저 살아본 좋은 친구를 잃는 거와 같았고요. 그 뒤로 아줌마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아줌마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을 느끼면서 학교를 다녔고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우리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4인방도 다들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저는 아버지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린 각자 사는 곳은 달라졌지만 한 달에 꼭 2-3번은 만나서 회포를 풀었어요. 저와 지혜는 같은 대학에 들어갔고 민희와 은주는 다른 대학에 다녔죠. 은주가 중간에 재수를 했고 민희가 지난 연애를 하면서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변함없이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20살을 넘기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취직이나 내 집 마련으로 옮겨갔죠. 평생 사무원으로 살아도 집 한 채 장만하기 어려운 세대라는 생각에 기운이 빠졌지만 그래도 그 시절 분식집과 아줌마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움을 나누고 고단함을 잊었습니다. 다들 사는 게 바쁘고 관심사도 달라지면서 점점 아줌마를 잊었고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도 4인방은 아버지 장례식을 같이 지켜주었죠.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죽음은 저와 엄마에게 충격 그 이상이었어요. 평생 저에게도 엄마에게도 무뚝뚝하시던 아버지셨습니다. 속내를 표현 못하는 거라고 믿었지만 한 번도 따뜻하게 절 바라봐 주신 적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죽음이 슬픔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그저 믿었던 집안에 큰 기둥이 뽑힌 것 같다는 허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아버지의 부재는 허무함 같은 충격이었죠. 엄마는 저보다 더하신 듯 했습니다.
그럴수록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셨고요. 이제 저도 성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할 나이는 아니었어요. 예전보다 우리 모녀는 더욱 각자 도생하는 듯 살았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과 친정 부모님께 받은 재산이 넉넉히 있어서 노후를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덕에 저도 대학을 다니는데 큰 문제도 없었고요. 전 대학을 졸업하고 교원 자격증을 따느라 1년 정도 백수로 지내다가 곧 발령을 받았고 학교 근처로 방을 얻으면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모교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요. 10년 만에 돌아온 옛 동네는 정말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개발이 되기 전엔 도시지만 작은 시골 마을처럼 옹기종기 집들이 모여 있고 좁은 골목마다 가게들이 다닥다닥 이어지면서 정겨움이 넘쳐나는 모습들이었죠.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낙후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최고급 아파트 단지가 쭉 늘어서면서 서울에서 평당 가격이 제법 비싼 동네라고 부동산 아저씨가 침이 마르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파트 단지마다 울창한 숲이 조성되어 있고 근처엔 유럽풍의 공원과 개천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유롭게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는 모습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추억과 기억 위에 새겨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면서 전 조금 쓸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좁고 높은 골목을 따라 등하교를 할 때마다 종아리에 알이 베긴다고 투덜대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 길도 숨통이 탁 트일 정도로 넓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4인방이 예전에 살던 집이 어디였는지 가늠도 되지 않았죠. 야, 영서야. 저기 저 아파트가 바로 우리 집 있던 자리잖아. 생각나? 맞아. 그 옆에 개천길이 공원이 된 것 좀 봐라. 와, 진짜 상점 벽해다. 다 변했는데 우리가 살던 중학교와 고등학교만 그대로 남아있었죠. 모교로 첫 출근하는 날 마음이 묘하게 들뜨고 설레고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전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얻었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저를 알아보고는 무척 반가워하셨죠. 아이고, 김영서, 너 맞구나? 그냥 길거리에서 보면 몰라보겠네. 언제 이렇게 아가씨가 다 된 거야? 안녕하셨어요, 아저씨? 그래, 여기 선생님으로 왔다고? 네. 그 뭐냐, 4인방이랑 맨날 어울려 다니더니 이렇게 선생님도 다 되고. 암튼 축하한다. 반갑고 4인방도 잘 있지? 네, 다들 잘 컸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월은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추억은 새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전 의욕적으로 일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으면서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전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소리를 자주 해서 젊은 꼰대라는 별명도 얻었답니다. 부임하고 6개월쯤 정말 정신없이 학교의 아이들에게 적응하면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 중간고사를 마치고 애들 시험지 채점한 것을 최종 검토하느라 밤늦게 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문득 애들 말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근처에 새로 개업한 분식집이 있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떡볶이 중에 단연 최고라고 난리들이었죠. 인생 떡볶이라고 동료 선생님들까지 그것만 먹는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맛있기에 다들 그런가 싶어서 절로 그쪽으로 발길이 옮겨졌어요. 엄마 손 떡볶이. 그 간판을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아줌마가 돌아오신 건가 하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달려가 보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아마 영업이 끝난 듯 했죠. 간판 불만 들어와 있어서 멀리서도 영업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아마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부러 홍보 차원에서 간판불을 켜놓은 듯 했습니다. 전 그날 밤에 4인방에게 다 전화를 돌렸어요. 정말? 정말 아줌마가 돌아온 거야? 우리 기억해? 아줌마 떡볶이 먹고 싶다. 얼마나 아줌마가 그리웠으면 모두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떠들고 흥분했어요. 엄마 손 떡볶이라는 간판이 어디 한두 군데겠어요. 우연히 이름이 같을 수도 있는데 그 간판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설레는 걸 보면 늘 마음속에 그 시절 아줌마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건 분명했죠. 전 4인방의 요구대로 반드시 그 분식집에 가서 아줌마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설령 아줌마가 아니라고 해도 인생 떡볶이가 맞는지 책임지고 맛을 보겠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좀채 그 분식집에 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애들 말로는 분식집 문을 여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닫는 시간도 아줌마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정말 운이 좋아야 그 집 떡볶이를 먹을 수 있다는데 전 괜히 화가 났어요. 떡볶이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그런 걸로 갑질을 하나 싶었죠.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겠다고 혼자 불끈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떡볶이집을 찾아갔지만 역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떡볶이집이기에 이렇게 콧대가 높지? 괜히 오기가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지나가다 절 알아본 제자들 말로는 금방 영업이 끝났다고 하더군요. 아줌마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문을 일찍 닫는다고 미안해하더랍니다. 남은 떡볶이를 다 싸줬는데 선생님도 같이 먹자고 해서 맛만 보자는 생각에 한 입 먹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맛이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제 혀가 그 맛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떡볶이만의 달콤하고 매콤하면서도 짜릿한 맛, 바로 그것입니다. 무조건 이 집 주인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아줌마가 아니라면 분명 아줌마 레시피를 전수받은 게 맞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걸어 돌아오는 길,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아줌마는 어디에 있는 건지, 왜 그렇게 사라진 건지, 5만 가지 생각들로 심란했어요. 자취방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가 사는 빌라 문 앞에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어요. 아줌마, 여긴 전단지 붙이지 마세요. 어차피 주인이 그냥 떼버려요. 붙이시려면 저기 벽 있죠? 거기 붙이는 게 사람들이 더 잘 볼 거예요. 아줌마가 죄송하다며 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 그냥 들어가려다 문득 떨어져 있는 전단지를 보다가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아줌마! 아줌마! 금방 사라진 아줌마를 부르며 곧바로 쫓아갔지만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찬찬히 전단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10년 전 엄마 손 떡볶이집의 단골이었던 학생을 찾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단지엔 10년 전 떡볶이 아줌마와 함께 찍었던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만나야 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으면 꼭 연락해달라는 것과 살해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10년 만에 나타난 아줌마가 절 찾고 있었습니다. 너무 간절함이 느껴지는 그 전단지 속 내용을 보면서 전 한참 동안 머리가 멍해졌고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는 게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요. 그때 아줌마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혹시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해도 이제 와서 굳이 저를 찾을 일은 아니었죠. 저를 아는 사람에게 살해를 할 만큼 중요한 일도 아니었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전 전단지 아래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억지로 가다듬는데 잠시 후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줌마, 저 영서예요. 김영서. 아줌마 맞아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가느다란 떨림과 흐느낌이 들렸어요. 아줌마, 아까 전단지 아줌마가 붙이신 거 맞죠? 우리 당장 만나요. 아줌마, 제 얘기 듣고 있어요? 영서야. 아줌마 맞구나.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저 얼마나 아줌마 기다렸는 줄 아세요? 우리 4인방이 얼마나 아줌마 보고 싶었는 줄 아세요? 미안하다. 지금 어디에요? 당장 만나요. 내일 보자. 아줌마는 울음을 참는 듯 겨우 답을 했습니다. 저도 왠지 울컥했어요. 그동안 간절하게 절 찾는 이유도 궁금했지만 전 그냥 아줌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4인방들에게 곧 이 소식을 알렸죠. 다들 같이 보자고 했지만 전 전단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아줌마를 만나본 뒤에 함께 보자고만 했죠. 다음 날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아줌마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조금 야윈 듯 했지만 오래전 그 단아하던 모습 그대로여서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전 그냥 아줌마를 깊이 안아드렸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1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우린 그대로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줌마, 그때 왜 그렇게 가셨어요? 얼마나 섭섭했는지 아세요? 미안, 사정이 있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연락할 줄 알았어요.
아줌마는 물끄러미 절 바라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죠. 왜 우세요? 너무 반가워서. 저 너무 잘 컸죠? 그래. 너무 잘 커서 너무 고마워. 고맙긴요. 저 선생님 됐어요. 정말 잘 됐다. 꿈을 찾은 거니? 네. 아줌마 덕분에. 가벼운 수다를 떨고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아줌마는 계속 제 손을 놓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셨어요. 전 망설이다 드디어 전단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전단지 보고 좀 놀랐어요. 그리고 좀 이상한 느낌도 들었고요. 혹시 지금 절 찾아오신 이유가 있는 거죠? 제 물음에 아줌마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뭔가 결심한 듯 심호흡을 한 뒤 처음으로 자신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10년 전 아줌마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여기에 왔을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줌마는 그냥 미소만 지을 뿐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깊은 아픔이 있는 듯해서 저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아줌마가 자신의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아줌마는 20살의 한 남자를 만나 사랑을 했답니다. 그 남자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잠깐 격리 일을 했었대요.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남자는 늘 일이 바빠서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한 채 다녔대요. 하루는 남자의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져서 아줌마가 달아준 게 좀 더 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아줌마는 그냥 회사 동료니까 선의로 한 거였는데 남자는 자신에 대한 호감으로 여겼죠. 그런 마음을 몰랐던 아줌마는 이후로도 남자가 책상 아래 처박아둔 빨래를 찾아내서 세탁해서 가져다 놓기도 하고 사무실 청소를 하는 김에 남자의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하곤 했답니다. 남자는 고맙다고 밥을 사겠다고 했죠.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몇 번 거절했지만 너무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어느 날 남자와 밥을 먹었답니다. 일이 바빠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던 남자가 시간을 내서 밥을 산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죠. 생각보다 남자는 소탈했고 진지했고 듬직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날 뜻밖의 함께 살자면서 청혼을 하더랍니다. 많이 당황했지만 설렜답니다. 서로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아줌마는 남자와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하지만 고아라는 이유로 남자 집에서 반대가 극심했답니다. 그때는 이미 아줌마 뱃속에 아이가 있었죠. 아줌마는 회사도 그만둔 채 남자에게 말도 없이 떠났고 홀로 딸을 낳았죠. 딸을 품에 꼭 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대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보물을 가진 느낌에 벅차기만 했고요.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아줌마는 급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어요. 임신 중에는 몰랐는데 아이를 낳고 림프종이 간까지 전이가 됐다고 하더랍니다. 자칫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몰리자 제일 먼저 딸 걱정이 들었고요. 많이 망설였지만 결국 남자에게 연락을 했고
남자는 딸을 안고 갔답니다. 제 손으로 핏덩이를 보내고 도저히 살 자신이 없었대요. 가슴을 쥐어뜯으며 견디고 견뎠던 것은 언젠가 반드시 건강해져서 딸을 데려오겠다는 결심 때문이었고요. 고통을 참고 슬픔을 참고 그리움을 참아가면서 악착같이 치료에 전념했고 거의 완치에 가까운 판정을 받았답니다. 드디어 딸을 찾을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에 남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미 전화번호는 바뀐 뒤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남자가 일하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 뒤였고요. 딸을 볼 수 없다는 절망에 빠졌지만 다시 용기를 냈답니다. 언젠가 살아있다면 딸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다시 기운을 차렸고 엄마 손 떡볶이집을 개업했고요. 아줌마가 가진 돈으로 가게를 차릴 수 있는 동네는 그나마 그곳이었대요. 그리고 살갑고 다정한 우리 4인방을 만났고 저를 만났고요. 처음부터 저에겐 남다른 마음이 들었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닮았다고 하니까 더욱 눈여겨보게 되었대요. 자신의 딸과 동갑인 절 보면서 아픔도 있고 기쁨도 느끼면서 참 행복했답니다. 고3 때 제 부탁으로 엄마 대신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간 날, 상담을 하다가 아줌마는 제 신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아버지 김종민. 아줌마의 그 남자가 바로 아버지였던 겁니다. 제가 아줌마의 딸이라는 걸 알고 온몸이 떨렸대요. 늘 그리워했던 딸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었는데도 몰라봤다는 자책에 빠졌고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동안 제가 엄마에 대해 말하던 것들이 다 떠올랐대요. 엄마의 정을 못 받고 외롭게 자랐다는 제 말들이 아줌마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더랍니다. 다 자기 잘못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더 이상 저를 계모손에서 자라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몰래 제 뒤를 따라가서 집을 알아낸 뒤 아버지를 만났답니다. 영서 제가 데려갈게요. 아줌마의 갑작스런 말에 아버지도 무척 당황하셨대요. 무슨 소리야? 당신 의도적으로 영서한테 접근한 거야? 일부러 영서 학교 근처에 가게를 연 거야? 아니요. 영서가 제 딸인 거 저도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천륜이니까 이렇게 만났겠죠. 전 우리 영서가 계모손에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저도 영서 키울 정도는 되고요. 안 돼. 이제 와서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 미쳤어? 영서가 그랬어요. 엄마도 아빠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이에요. 늘 외롭고 힘들었대요. 애가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애가 그렇게 힘든 건 몰랐죠. 당신이 영서 못 데려가게 하면 전 소송이라도 해서 꼭 데려갈 거예요. 아줌마는 단호하게 주장을 했답니다. 더는 저를 잃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다음 날 전혀 뜻밖의 사람이 아줌마를 찾아왔더랍니다. 바로 엄마였대요. 엄마는 아줌마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우리 영서가 외롭게 컸다면 그건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어쩜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저 영서 없이는 못 살아요.
저 계모지만 영서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맹세코 없어요.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핑계로 들리시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저 앞으로도 영서에게 얼마나 살갑게 잘할지 자신 없어요. 하지만 저 영서 엄마로 그냥 살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아줌마도 통곡을 했대요. 엄마의 진심을 느꼈고요. 절 데려가겠다고 더는 말할 수 없었답니다.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딸로 품고 살고 싶다는 엄마를 보면서 아줌마는 그냥 돌아섰대요. 계모소나 잘한다는 사실에 막연하게 제가 구박을 받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불안했지만 오히려 엄마의 진심을 듣고 난 뒤 안도하셨고요. 그래서 자신이 물러나는 게 절 위해서 맞는 일이라고 판단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더 큰 상처만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가게 문도 닫고 조용히 사라졌답니다. 아줌마의 얘기를 들으면서 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아줌마도 서로 껴안고 그저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줌마가 남 같지 않았던 걸까요? 서로 너무 닮아서 서로에게 운명처럼 끌렸던 걸까요? 저를 위해서 조용히 물러났던 아줌마와 저를 지키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엄마의 본심을 알고 전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켰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줌마는 단 한 번도 절 잊은 적이 없었답니다. 그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았고요. 하지만 다시 암 선고를 받은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서 마음에 큰 동요가 일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절 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대요. 어렵게 용기를 내서 다시 찾아왔지만 동네는 너무 변했고 모두 이사간 뒤라는 걸 알고 망연자실했답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갈 수 없었대요. 혹시라도 여기 있으면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문득 예전에 떡볶이 자리가 비어있어서 다시 가게를 열었고요. 그리고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저에 대해서 알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고요. 전단지를 붙이기까지도 많이 고민을 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충격을 주는 건 아닐까. 저를 아는 사람들의 입소문만 무성해지는 건 아닐까. 온갖 상념들 때문에 망설였지만 생의 끝자락에 선 사람에게 두려움은 없어지더래요. 그냥 내 새끼 한번 보고 죽고 싶었어. 그거면 족하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바라는 건 없다. 너만 괜찮다면 난 그냥 이대로 네 얼굴 보면서 조용히 가고 싶다. 흐느끼는 아줌마를 안아주는 것 외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지만 그 사실들 때문에 뭘 바로잡아야 할지 무엇이 달라져야 할지 전 모르겠더군요. 그날은 일단 아줌마와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엄마는 방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뒷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제가 방문을 열고 한참 쳐다보니까 엄마가 돌아보시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야? 배고파? 밥 차려줘? 웬일이야? 밥을 다 차려준다고 하고. 엄마도 늙나 보다. 근데 왜 그러고 쳐다봐?
그냥 엄마 보는 거야. 애도 아니고 참. 엄마, 왜? 엄마는 나 얼마나 사랑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갑자기? 세상에 딸 안 사랑하는 엄마도 있어? 아니, 그걸 말로 표현해보라고. 그런 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담는 거야. 문 닫고 가. 엄마 기도해야 하니까. 전 엄마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라면서 엄마가 저에게 무관심하거나 정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저를 싫어하거나 미워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으니까요. 계모라서 절 막대한 적도 없었고요. 딸 편을 무조건 들지 않았고 늘 객관적이었지만 그래서 전 비교적 삶의 균형을 잘 잡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이 제게도 가르침이 되었고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태도는 저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오늘 문득 보니까 제가 외로웠듯 엄마도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더 신앙에 의지했을지도 모르죠. 서로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몰라서 겉돌기만 했던 우리 두 사람에 대해서 전 그날 많은 걸 돌아보았습니다. 저와 엄마와 아줌마,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길은 뭘까 며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은 뒤 아줌마가 맥을 놓으신 것 같았어요. 전 퇴근을 하면 병원에 가서 아줌마를 보살폈습니다. 간병인이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려고 했어요. 낯선 간병인에게 맨몸을 보이는 게 혹여 부끄러우실까 목욕은 꼭 제가 시켜드렸고요. 아줌마를 휠체어에 태우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 가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아줌마와 수다를 떨며 깔깔대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아무것도 기약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만 했고요. 그래서 엄마를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엄마는 놀란 듯 잠시 쳐다보셨지만 전 말없이 엄마 곁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기도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줌마와 엄마에 대해 기도했어요. 아줌마를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데려가시더라도 조금만 더 늦춰달라고 부탁했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그분이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게 딸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늘 제 곁에 계셔주셨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엄마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했고요. 매우 이기적인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제 오해라는 생각에 반성하다 보니 불현듯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도 중에 제가 훌쩍거리니까 엄마가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엄마 손이 이렇게 따뜻했나 싶어서 더 뭉클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문득 엄마가 물었어요. 그냥 나도 살다 보니까 가끔 신을 찾게 되네. 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엄마 무슨 일 있어서 맨날 신께 기도해?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지? 나 참, 이 아줌마가 왜 이러실까?
전 그저 빙그레 웃었습니다. 따뜻한 엄마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햇살도 참 눈부셨어요. 엄마는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 제 물음에 너 맨 처음 만났을 때. 왜? 내 딸이니까 그랬지. 엄마의 대답 속엔 많은 여백이 있었죠. 그 여백 속에 담긴 엄마를 그려보다가 또 눈물이 났어요. 아줌마는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제가 물었더니 널 가지고 나왔을 때. 왜요? 내 딸이니까. 두 분의 대답은 모두 저로 시작해서 저로 끝났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엄마를 잃으면 세상의 절반을 잃는 거라고요. 그럼 전 엄마가 두 분이니까 세상을 두 배로 가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것 같았죠. 그렇게 퇴근하면 엄마를 보러 병원에 가고 주일이면 엄마를 따라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아줌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에게는 아는 분의 장례식에 간다고 말하고 전 아줌마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딸로서 상주로서 아줌마가 가시는 길을 배웅했어요. 발인 날 아줌마를 납골당에 모시는데 문득 먼 발치에 서 계시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사실 아줌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두 분이 통화를 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엄마를 간호하다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나 봐요. 아줌마가 제 휴대폰에 엄마라고 뜨니까 좀 망설이다 그 전화를 받은 듯 했죠.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아줌마나 엄마도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납골당에 아줌마를 모시고 나오니까 엄마가 가만히 다가와서 절 안아주셨습니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네가 헐레벌떡 나가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냐? 그럼 들어와서 아줌마한테 인사라도 하지. 그것까진 싫더라. 왜? 아줌마가 아니라 엄마로서 잘 보내드리라고. 내가 중간에 끼면 어색할 거잖아. 미안하고 고마워. 별게 다. 그날 아줌마가 제 전화를 대신 받았을 때 엄마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해했답니다. 마지막까지 생모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제가 기특했고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라서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모성애가 뭔지 잘 모르지만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조금만 안 보여도 가슴이 철렁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우리 엄마. 왜 애딸린 남자와 결혼했냐고 물으니까 제 눈이 하도 슬퍼 보이는데 너무 예뻐서 그랬다는 참 비현실적인 우리 엄마. 그런데도 엄마가 처음이라 어떻게 사랑해줘야 할지 몰라 늘 허둥댔다는 우리 엄마. 이제야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줌마 때문에요. 아줌마는 저와 엄마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고 가셨어요. 살아있을 때 많이 사랑하고 무언의 가르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보려고 해요. 딸이 처음이라서 서툴고 허둥대기만 했지만 더 좋은 딸이 되려고 합니다. 전 항상 아줌마를 그리워하며 엄마에게 사랑한다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모든 엄마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무조건 자식을 위해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가끔은 매우 이기적으로 엄마 자신의 인생을 사시라고요. 엄마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열심히 응원합시다.